챗GPT 번개 클래스 9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대화를 잘하는 법을 시리즈로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포문을 열었고요. 오늘은 챗GPT로 어떤 좋은 결과물을 끌어냈을 때 과연 그 결과물은 챗GPT 실력인가 내 실력인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례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 가지고 있는 챗GPT 강의 원고는 600장이 넘어요. 전체 한번 보여드릴까요? 617장 정도 되네요. 잘 보이시죠? 자,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3번을 하려고 합니다. 24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대 챗GPT 활용 가이드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할지 되게 궁금하시죠? 일단 제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23년 3월에 고려대학교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이런 권리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4가지 주의사항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가이드라인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1번, GPT-0와 같은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게 챗GPT가 쓴 과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GPT-0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AI 표절 검사해주는 GPT-0. 자, 이게 실제 사이트인데 여기 텍스트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스캔 텍스트를 누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AI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너 이거 챗GPT로 한 거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GPT-0에다가 미리 돌려보고 제출합니다. 여기서 단어 몇 개만 이렇게 고치잖아요. 그럼 이 하이라이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GPT-0 이 사이트에 미리 돌려보고 제출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것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위에 써놨죠. 학생들은 챗GPT로 얻은 답변을 GPT-0에 미리 돌려보면서 휴먼 판정이 나올 때까지 고쳐서 과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디텍터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정확도도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효성도 없어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고려대학교 가이드라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미 학생들은 얼마든지 탐지 프로그램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아직 모르는 거죠, 상황을. 자, 두 번째, 챗GPT는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지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챗GPT의 거짓말의 미학이라고 해서 거짓말은 챗GPT의 본질이다. 챗GPT와 같은 AI를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해서 말을 지어내는 AI, 끊임없이 생성하고 끊임없이 지어내는 AI다. 우리가 말을 지어낸다는 건 본질적으로 상상하고 거짓말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연히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은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지, 명백한 사실이 있고 명백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팩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에 입각해서 추론의 과정을 통해 이것은 팩트라고 인정하자 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비록 말을 끊임없이 지어내는 AI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자, 3번째,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경험적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필수적인 과제를 낸다면 챗GPT가 이를 대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닙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한 인터뷰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챗GPT는 지어내는 AI잖아요. 인터뷰 내용도 지어낼 수 있고요. 설문조사 데이터도 얼마든지 가짜로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한 인터뷰입니다라고 챗GPT에게 지어내라고 해서 제출하잖아요. 누구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냐 진짜냐라는 또 다른 논쟁이 제기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제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GPT-4에게 가상 인터뷰 스크립트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동물보건복지학과 재학생인데 이번 학기 과제가 동물복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3명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야. 인터뷰 목적은 관련 직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야. 3명을 각각 1대1로 인터뷰해야 하는데 가상적인 인터뷰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그런데 보세요. 챗GPT가 동물병원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스텝, 그리고 동물농장 운영자. 이렇게 세 가지 직종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줍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실제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느냐? 처음에 답변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합니다. 자, 왜 챗GPT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스크립트를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요. 많은 교육계에서 챗GPT가 과제 대필에 쓰인다. 이거 너무 안 좋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오픈 AI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픈 AI가 이렇게 숙제 비슷한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절대로 처음부터 해주지 말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답변을 내라. 라고 그렇게 설정을 바꿔놓은 겁니다.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요?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스크립트라고 스크립트 써달라니까? 라고 하면 바로 스크립트를 써줍니다. 근데 너무 짧아요. 야, 이거 너무 짧잖아. 좀 10분 정도 길게 좀 늘려주면 안 될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화가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근데도 여전히 짧더라고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를 해도 좋으니까 좀 길게 늘려봐 라고 하니까 보세요. 이 직업을 선택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막 이런 질문도 하고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신가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막 이런 질문을 추가해서 스크립트가 정말로 길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화면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챗GPT로 이런 과제를 해온다라는 가능성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정말 어느 날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왔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챗GPT가 해준 건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 박미란 선생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챗GPT 돌린다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1차로 먼저 그걸 또 돌려보고 안 된다니까요. 학생들 그다음 다 방법이 돌려보고,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다 돌려보고 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아, 그러진 않아요. 학생들 중에도 정말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챗GPT한테 해달라고 네. 해놓고 그거 그냥 그대로 내는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챗GPT로 애들이 숙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챗GPT 해주는 대로 내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챗GPT 때문에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챗GPT가 교육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어차피 걔네들은 챗GPT 안 써도 생각 안 해요. 챗GPT 쓴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챗GPT 안 써도 생각 안 할 애들이 챗GPT를 써도 생각을 안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할 애들은 챗GPT를 안 써도 생각을 하고 챗GPT를 쓰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근데 방법은 있어요. 애들이 챗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맞춰보실래요? 저요. 네, 진아쌤. 챗GPT로 숙제했니?라고 물어본다. 학생에게 네. 학생이 뻔뻔하게 아니요? 안 했는데 제가 했는데요 라고 할 거잖아요. 아니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면 안 부나요? 에이, 진아쌤 앞에서 애들이 솔직해지는 거지 모든 선생님들 앞에서 애들이 솔직하지 않죠. 왜냐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 진아쌤의 그 진정성을 느낀 애들은 아이들도 진아쌤에게 진정성에 가겠지만 모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디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니? 뭐 등등등을 물어보던가 아니면 숙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숙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본다. 최숙희 선생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숙제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내용에서 누구를 몇 시에 만났고 뭐 좀 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은 저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쫙 읽어보고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좀 어려운 어디서 잘하셨어요. 단어라든가 만났어?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맞아요. 물어보면 그 학생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경 쌤도 채팅창 써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구두로 질문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디테일한 거. 이거 자기가 안 했으면 진짜 답변 못할 것 같은 걸 콕 집어서. 근데 사실은 그것도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너 이거 여기 쉼표 왜 찍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네가 질문한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질문했는데 요 단어를 왜 썼어? 이렇게. 네. 왜 물었어? 이런 거는 뻔히 우리가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근데 너 이 단어를 왜 사용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자기가 한 거면 당연히 의연하게 답변하겠지만 자기가 안 한 거라면 애들이 뇌정지가 와요. 순간 당황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넘어갈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연속하면 이 범죄자들 취조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밝혀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말을 시켜보는 수밖에 없다. 구술평가. 이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구술평가.
그래서 제가 그 구술평가를 챗GPT한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챗GPT, 너 인터뷰어 질문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불행했던 순간을 질문했는데 그런 질문 왜 했어? 라고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가 변명을 하잖아요. 자,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1.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2.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한다. 3.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 대박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한다. 뭐 등등등. 그러면 챗GPT가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 그 스크립트를 만들기 전에 그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떠올리고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 질문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라고 하니까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 막 만들었는데 야, 너 이거 질문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사후 합리화를 뒤늦게 한 것일까요? 후자죠. 후자. 사후 그렇죠. 합리화를 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생성형 AI는 말을 지어내는데 그 지어내는 시점이 프롬프트가 딱 들어가면 그 프롬프트를 씨앗 삼아 거기서부터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지 않은 것을 얘가 지어내진 않아요. 마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요리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만들어줘, 사적인 대화 넣어줘 그랬더니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 막 물어봤어요. 근데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 왜 물었어? 그랬더니 그거를 물어본 이유는 하고서 합리화를 하는 건데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제가 와이프한테 뭔가 숨기는 게 뭐 하나 있었는데 무의식 중에 둘이 대화하다 실수로 툭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의식을 못했어. 근데 와이프가 자기 지금 나한테 이 말 왜 했어? 하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그거 그거는 하면서 지금 막 지금 뇌를 굴려서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챗GPT가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이거 질문 왜 했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이거 때문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일까요? 제가 또다시 파고 들어갑니다. 너 여기서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자, 그러니까 거짓말의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얘가 뭐라고 했는지.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그 의미는 대화가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 교환 이상의 것, 개인의 감정, 가치, 동기 등을 탐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라고 해서 합리화의 끝이 없어요. 마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 마냥 끊임없이 얘가 얘기를 둘러대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한 이유 중에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요거를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지금 네가 한 말 중에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했지. 그러려면 더 드라마틱한 에피소드 같은 게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공감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공감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당신이 동물을 처음으로 구조한 순간을 기억하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구조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런 에피소드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챗GPT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와, 당신이 처음으로 동물을 구조한 순간 기억하나요?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너무 좋아. 이걸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바로 이 질문을 스크립트로 바꿔버려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을 구조해 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 당신이 처음으로 동물을 구조한 순간 기억하시나요? 네, 그 순간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대학생 때였는데요. 강아지가 상당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배고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처음에는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놔두고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다 보니 가까워졌죠. 와, 되게 리얼한 게 마치 TV 동물농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중간에 딱 끊어졌는데 저도 모르게 우와 몰입된다 계속 말해줘 라고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졌어요. 얘가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제가 즐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얘한테 갑자기 뭔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 얘가 최신 인터넷 데이터 학습을 다 끝마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감과 연민에 대한 연구 결과도 알고 있겠지? 그렇다면 내가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사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답변할 것인가? 아니면 황당하게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인가?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잠시 화면 멈추고 공감과 연민, 공감과 연민. 공감은 empathy이고요. 연민은 우리가 sympathy라고도 하고 compassion이라고도 하는데 공감,
연민.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아,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근데 공감은 상대방을 배려한다거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긴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하잖아요. 공감 스트레스, 공감 피로, 그리고 폴 블룸 교수의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공감이 사람들 간의 집단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폭력 충동을 야기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유태인들끼리 공감하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공감을 하고 서로 공감하는 자기 편은 선, 공감이 안 되는 상대편은 악.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의 부작용이죠. 우리끼리 공감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근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타냐 싱어 교수가 연구하기를 그러면 우리 편끼리는 공감하면 좋으냐?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공감을 자극했더니 이 뇌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폭력적 행동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뇌를 촬영해서 확인한 거예요. 공감을 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사람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공감을 할 때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단 갈등과 집단 폭력을 유발하는구나. 그리고 집단 우울을 야기하고 자살 연쇄 반응으로 연결이 되고 등등등. 그러니까 공감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컴패션, 연민인 거죠. 상대방에게 감정을 이입하지 말고 철저히 내 감정으로 느끼면서 내 감정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뭐 마음챙김, 명상 이런 걸 통해서 내면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안타깝고 서글퍼서 막 눈물이 나요. 이 연민의 눈물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감과 연민의 연구 결과에 따른 시대 정신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감 패러다임 시대에서 연민 패러다임 시대로 변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연구 트렌드잖아요.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챗GPT에게 이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그러면 그 동물복지 스텝 이 사람에게 공감력과 연민에 대해서 물어봐라. 만약 이 사람이 공감이 강하다, 자기는 공감이 강점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간호사들 중에 그렇게 이직률이 높고 명예퇴직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공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번아웃에 와서 그래서 그걸 스스로 본인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그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강하다고 스크립트를 만들어낸다면 챗GPT는 현실을 모르고 거짓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내는 거죠. 근데 만약 연민이 강하다라고 스크립트를 쓴다면 그러면 얘는 연구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부합하는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스크립트를 써내려간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해줘. 동물을 사랑하려면 공감의 마음이 필요할까? 연민의 마음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제가 한 말을 챗GPT가 이렇게 질문으로 잘 다듬어 준 다음에 답변을 써내려가는데 공감도 필요하고 연민도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공감이 필요한 이유는 동물이 행동하는 걸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하다. 왜냐면 공감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민이 필요한 거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죠. 둘 다 정확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당신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공감이 강하다고 말하면 비현실적이죠? 근데 답변을 보세요. 그것은 사실 어렵네요. 저는 동물을 돌보는 일이 공감과 연민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연민을 느끼는 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와, 저 여기서 완전 소름 돋았어요.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는데 제가 동물을 보호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싶다는 연민이었거든요. 동정심.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타냐 싱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연민을 자극했더니 오히려 충전이 되면서 힘이 더 솟아나요. 더 냉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 생각과 정반대의 결론이잖아요. 이 연구 결과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하지만 공감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어서 노력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공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쉽게 피로감에 빠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누적되면 결국 번아웃이 온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 공감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이 질문을 더 잘 이렇게 바꿔줘요. 챗GPT는 워딩을 기가 막히게 바꿔줍니다. 자, 근데 답변을 보세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감 피로는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특히 우리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얘가 쏟아놓는 답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챙김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략들이었어요. 며칠에 한 번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등등등. 제가 이렇게 대화가 끝난 다음에 우와, 오늘 인터뷰를 통해 제가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배운 것 같아요. 한 수 배웠습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이 말을 쓰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대박이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저의 질문은 이렇게 완성된 대화 스크립트는 제 것일까요? 챗GPT 것일까요? 저의 실력일까요? 챗GPT의 실력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다들 써보세요. 저의 실력일까요? 챗GPT 실력일까요?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야 맞을까요? 박미란 선생님은 2명 모두에게. 우리 국어쌤인 도깨비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도깨비쌤 나와라 오바. 질문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자체를 워딩을 쓴 거는 챗GPT잖아요. 근데 그걸 끌어낸 건 결국은 질문을 네. 통해서 끌어낸 거 아닐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학생의 수행 평가 과제로서 평가한다면 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한 역량은 무슨 역량일까요? 지금 도깨비 선생님께서 인정하고자 한 그 학생의 역량은 무슨 역량일까요? 결국은 그걸 이해하고 끌어낼 수 있는 건 그 학생이 갖추고 있는 그 질문력과 상위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 좀 더 고차원적인 상위 역량으로 인정해서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아, 네, 좋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면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무려 4개 부문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 4개 상 중에 가장 좋은 건 작품상이죠. 그런데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알려진 감독상, 그거를 봉준호 감독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감독상? 아니, 봉준호 감독이 뭐 했다고? 연기는 배우가 다 한 거 아니야? 조명은 촬영 감독이 했잖아. 무대 장치는 무대 감독이 한 거 아니야? 아니, 봉준호 감독이 뭐 했다고? 감독상을 줘? 라고 따지면 누가 들어도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은 야, 봉준호 감독이니까 이 상을 받을 만큼 퀄리티를 끌어올린 거 아니야. 봉준호 감독이 아니면 누가 이걸 했겠어? 자, 그 봉준호 감독이 한 게 뭘까요? 디렉터. 학생들이 챗GPT로 이러한 결과를 끌어냈다면 봉준호 감독과 같은 그런 역량을 발휘한 것이겠죠? 그게 우리 도깨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역량인데, 근데 그걸 뭐라고 명명하면 좋을까요? 우리 지금 최지영 장학사님은 창의적 사고 역량, 이정숙 선생님은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그 능력, 좋은 답을 유도하는 능력, 그걸 뭐라고 개념화하면 좋을까요? 이게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이런 능력, 우리 교육은 이런 능력을 평가할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역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없어요. 질문만 드린 겁니다. 문지영 선생님,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질문하는 역량. 봉준호 감독이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질문하는 역량, 이 2가지를 인정받아서 감독상을 받은 걸까요? 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죠. 예, 유시건 선생님은 메타인지라고 하셨는데, 메타인지는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서영석 박사님은 상상력이라고 하셨고요. 다시 우리 문지영 수석님은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챗GPT를 활용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이 역량을 특정해서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개념 필요하지 않을까. 즉,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우리 은혜고 이정숙 선생님, 질문대 직관과 통찰력. 예, 저는 챗GPT와 대화를 잘하는 법,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직관력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이고요. 그리고 문지영 수석님이 말씀하신 그 종합적 사고력도 당연히 포함되고, 홍대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맥락 이해력,
정말 결정적이죠. 오히려 가장 부수적인 게 질문 능력이 아닐까. 우리가 친구랑 대화할 때 질문해야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질문은 오히려 챗GPT와의 대화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고, 오히려 지금 위로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직관, 통찰, 총체적 구성 능력, 맥락 이해 능력, 뭐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서영석 박사님의 상상력, 이거 완전 기본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너무 추상화시키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되니까 AI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조어,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우리의 상상력이 또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또 다들 채팅창으로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 그대로 녹화해서 편집해서 제가 또 내일 밤까지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서울대 교육학과 신년 교례회 행사가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교육학계에서는 가장 천재 소리를 들으시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나일주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이비 교육의 최선두에서 고생하시는 이혜정 박사님의 지도 교수님도 나일주 교수님이신데, 나일주 교수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명예 교수로서 챗GPT를 반드시 써야 된다. 저보다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더 와닿게 말씀해 주셔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걸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민자 선생님 카메라 켜신 김에 한마디 하시고 갈까요? 한마디. 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바로 꺼버리시네. 홍대우 선생님도 한마디. 카메라 오랜만에 켜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네네. 네, 가능한 시간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바쁘시면 제가 녹화 편집한 거 올려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시간 되실 때, 뭔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질문하고 싶다, 이럴 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도깨비 선생님 다음 주 중학생 방청객으로 초대해도 당연히 되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제자들 방학 때 집에서 혹시 잠만 자고 있을 테니까 토요일 날 다들 들어오라고 주소 링크 공유해서 이렇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네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의무 없는 방학 숙제로 챗GPT에 대해서 좀 여러 동영상 보고 공부해보라고 과제를 내줬거든요. 의무 네네. 없는 과제를. 그래서 의무 이렇게 없는 동기부여도 될 과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라는 거잖아요. 즐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다. 여기 와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면 그거를 써라.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죠? 홍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그럼요. 답변을 듣는 학생들은 무조건 인정하겠다, 뭐 이런 거. 저 요새 반성문 쓰는 것도 애들이 챗GPT로 쓰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데, 머리 쥐어짜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해도 되냐 그러길래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약간 팁을 준다면, 반성문을 받아야 되는 선생님이잖아요. 상대 선생님의 취향을 알고 그 선생님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챗GPT한테,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은 바싹 숙이는 걸 좋아하셔. 그럼 챗GPT가 그 뉘앙스를 살려서 써준다는 거죠. 그런 팁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 주는 그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다음 주는 약간 주제를 정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기대했는데 참석 안 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한 명이라도 오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2월 말까지 한다고 했지만, 혹시 선생님들 중에 챗GPT와의 경험담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미리미리 제안해서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내내 하라고 해도 할 이야기가 가득 쌓여 있어요. 이 PPT만 600장인데 오늘 그 중에 지금 20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30번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3, 2, 1, 땡.